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최대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수축과 피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필라멘트 활주 모형에 의해서 근육을 수축한다고 얘기했죠. 또한 스윙 레버 암 모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요신이 액틴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근육을 수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수축에 의해서 피로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근수축과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과 근육피를 보면 피로는 fatig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의 힘 생산량이 감소해서 근육의 수축 속도를 짧아지게 만듦으로써 발생하는 근육의 힘이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피로는 근육 피로와 근육 부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근육 피로는 몇 시간 후에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근육 부상은 몇 주의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피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영양 또는 근소미의 비율과 운동 강도 및 지속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인한 근피로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별적이며 운동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축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힘이 일정하게 발휘되다가 힘 생산이 떨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피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지점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많은 운동 단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활동에 필요한 그런 근수축을 근육의 수축작용을 더 많이 끌어내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자, 근육 경련은 불수의근으로서 근육 경련은 통증을 일으키게끔 됩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면서 근육 경련을 많이 경험해 보시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쥐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쥐가 나는 원인은 뭘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탈수 또는 전해진의 불균형 때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그렇게 과학적인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탈수나 또는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육을 사용한 그 부위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 이론은 중추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자극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신경 근육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자극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근육 경련을 초래한다고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理論에 대한 그런 높은 감수성으로 인해서 운동 관련 근육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 생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그러면 우리 음식을 섭취하는 에너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무산소성 에너지원이냐 아니면 유산소성 에너지원으로 ATP를 얼만큼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수행 능력이 결정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재적인 피로 발생 메커니즘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뇌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척수로 신호를 내리면 그러면 운동 단위 동원이 돼서 말초신경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신경근에 전달이 된 것은 아세트콜린을 자극시켜서 근소미막으로 해서 그래서 칼슘이 분비가 돼서 십자형 각요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을 방출하게 되면 액틴과 마요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근수축을 통해서 힘과 파워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도한 근수축은
전해질의 항상성을 파괴하고 근세포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추피로와 말초피로인데요. 이 말초피로는 신경적 요인과 기계적인 요인, 그리고 근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말초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추피로를 보면 운동 단위의 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운동 단위를 활성화시키는 빈도가 감소했을 때 피로가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운동 단위는 하나의 신경과 그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수를 우리가 운동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단위의 수가 우리가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감소되거나 아니면 활성화가 저하돼서 그래서 중추 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운동섬유와 감각섬유의 관계를 보면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는 이렇게 감각신경원은 수용기에서 우리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보내고 체성운동신경원은 중추신경계에서 골격근으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율운동신경원은 중추신경근에서 자동적으로 평활근이나 우리의 심장근이나 아니면 분비선을 자극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초피로를 보면 근육의 수축 기전에서 ATP가 사용이 되면 그러면 ATP가 생산이 되고 크레아틴 인산이 맨 처음에는 ATP의 빠른 제압 사용을 위해서 ATP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스포크레아틴과 ATP가 합해서 ATP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크레아틴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 고갈되면서 ATP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또 마이오키나제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오키나제는 ADP를 또 다른 ADP가 합쳐져서 그래서 ATP, 트리, 인산을 3개를 만들고 하나는 AMP, 모노,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TP 생산을 위한 그런 해당 작용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초피로는 근육의 ATP 이용과 공급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말초피로가 나타나는데요. 피로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ATP의 이용률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호는 인산이 많이 쌓이면 그러면 ATP를 적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에너지원인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수축을 위한 고에너지원인데요. 이 ATP가 ATP파제에 의해서 ATP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ADP와 P와의 인산과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마요신 헤드에서 ATP파제 효소가 있어서 ATP가 마요신 헤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ATP파제가 ATP를 분해시켜서 우리 몸이 근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초피로를 보면 운동 강도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동원되는 근섬유 섬유는 타입 1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타입 1은 지근 섬유죠. 천천히 움직이는 섬유입니다. 근데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속근 섬유에서의 타입 2A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 빠른 운동에서는 타입 2X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산화적인 근섬유 유형인 거죠. 그리고 점점점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적은 산화적 능력을 가진 2X로 이동돼서 젖산 생선이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근섬유 형태를 보면 우리가 타입 1, 타입 2로 나누는데요. 타입 1은 지근 섬유로서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근섬유의 50%가 타입 1이고요. 타입 2는 타입 2A와 타입 2X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타입 2 섬유의 25%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타입 2X가
가장 빠른 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타입 2X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끔 근섬유 형태의 비율을 바꿔 놓는 거죠. 근데 각 개인의 골격근에 대한 섬유 비율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혈액 속에 어떤 호르몬이 있는지, 호르몬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운동하는 운동 형태에 따라서 골격근의 섬유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와 100m 선수의 골격근 섬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골격근을 횡단해서 자른 다음에 골격근의 비율을 보면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세포는 타입 1 지근 섬유이고요. 녹색은 속근 섬유 중에 타입 2A형이고, 그리고 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속근의 타입 2X형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타입 2X형이 타입 2 X형이 그 산화 능력이 더 강화돼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섬유 특성을 보면 산화 능력은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근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수, 그리고 마이오글로빈의 양이 골격근의 산화 능력을 결정짓고요. ATPase 효소는 ATP를 빠르게 분해시켜서 ADP와 PI로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ATPase 효소입니다. 그리고 근섬유 내에 풍부한 수적 단백질은 액틴과 마이오신을 많이 함유한 수치가 더 많은 힘을 생성하게 되겠죠. 자, 골격근의 수축 및 세화 특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리고 수축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그 최대 파워를 산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섬유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근섬유의 그런 특성을 보면 지근섬유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ATP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주변에 모세혈관도 굉장히 많으며 근육으로 산소를 이동시키는 마이오글로빈 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근섬유의 단점은 수축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장력이 힘을 발휘하는 능력도 적고, 그리고 ATP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낮은 ATP 회전율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유산소 대사에 대한 높은 능력과 필요에 대한 높은 저항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근섬유는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근섬유는 어떨까요? 속근섬유는 타입 2X와 타입 2A로 나눈다 그랬는데, 속근섬유는 제한된 유산소성 대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유산소 능력을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필요에 대한 저항력이 속근섬유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운동하면 쉽게 피로가 오는 것이 바로 속근섬유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근섬유는 그렇지만 글루코겐과 해당작용의 요소가 풍부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그런 수축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내고 무산소성 능력이 굉장히 크고 특기장력,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지근섬유보다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근섬유는 에너지 효율성은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2A는 중간 섬유로서 빠른 유산소성 해당 섬유고요. 타입 2X는 가장 빠른 골격근 섬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골격근 섬유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속근 섬유가 지근 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2X형에서는 적고 타입 1 지근 섬유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에너지 체계 타입 2X는 무산소, 타입 1은 유산소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축 속도는 타입 2X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파워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석근섬이고요. 지근섬유는 수축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근섬유는 효율성이 높고 석근섬유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통해서 이런 2X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섬유의 형태별 최대 수축 속도로 보면 근섬유 형태에서 보시다시피 타입 1이 수축 속도가 가장 적고요. 타입 2X가 수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힘을 내릴 수 있는 장력은 타입 1에서 타입 2A, 타입 2X로 갈수록 더 장력의 발휘가 크면, 장력의 발휘가 크니까 당연적으로 최대 파워도 타입 2X가 크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의 근섬유 형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인들은 지근섬유와 석근섬유의 비율가 50%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지근섬유의 비율가 70에서 80%가 되고요. 스프린터 선수는 석근섬유의 비율이 70에서 7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각자 종목에 맞는 형태의 운동 형태로 해야지만이 그 힘을 발휘하는 섬유가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는 근수축 형태가 이렇게 등척성,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작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단축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적 수축을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의 힘은 발휘하지만 관절 각도가 변하지 않고요. 동적 수축, 아이소토닉 액션은 아까 봤던 단축성과 신장성이 있는데요. 단축성은 근육의 힘이 발휘하는데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신장성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신장성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동적은 단축성과 신장성의 근육 활동이 있고요. 정적은 등척성의 근육 활동이 있는데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축 반응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잠복 기간이 있다가 수축을 해서 근수축에 대한 것이 최대로 간 다음에 이완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 대한 힘 조절을 보면 근섬유 내에 발생하는 힘의 양은 십자형 가교의 숫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근육에서 발생되는 힘은 동원된 운동 단위의 형태와 숫자와, 그리고 수축 전 근육의 초기 길이, 운동 단위의 신경 자극 횟수, 그리고 본 운동 이전에 근육의 수축력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되는 힘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격근 길이와 장력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장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마요신과 액틴 간의 관계가, 적정 길이가 2.25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 대비 근육의 길이가 100에서 120% 정도, 그러니까 2 마이크로미터에서 2.25 마이크로미터일 때가 가장 최대의 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요신의 헤드와 액틴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해서, 그래서 파워 스트로크로 해서 최대의 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정시보다 적정 길이가 더 길면은, 그러면 마요신 헤드와 액틴이 서로 접점할 수 있는, 붙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너무 가깝게 붙어도 그러면 십자형 가교가 이것이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너무 근육을 근비대를 시키려고 펌프업 웨이트 운동만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안 해주면 이렇게 적정 길이보다 작기 때문에 파워 형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보기보다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 운동을 해서 펌프업을 해서 근육의 모양은 좋아지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으로서 이 적정 길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육이 수축할 때는 이렇게 단축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데요. 자극이 많이 오면 이런 자극이 가중이 돼서 그래서 강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힘 속도 또는 파워 속도가 우리 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인은 속근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근섬유가 움직이면 그럼 우리가 빠른 동작을 취할 수가 있고요. 액틴과 마요신의 상호 교차 연결에 대한 그런 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정한 2.5 마이크로미터의 그런 거리가 있어야지 파워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된 ATPase 효소가 얼만큼 많이 있는지, 마요신 헤드에 ATPase 효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ATP를 분해시켜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 ATPase 함유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경이 전달되고 나서 근소포체에서 칼슘의 방출 속도에 따라서 파워와 속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 속도를 보면요, 이렇게 지근 섬유보다는 속근 섬유가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속근 섬유가 더 많이 사용이 돼서 최대 힘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운동 속도와 파워 생산량을 보면요, 지근 섬유가 운동 속도가 크면 클수록 속근 섬유에 대한 것이 사용이 많아지면서 파워 생산량이 커지고, 지근 섬유는 파워 생산량이 속근 섬유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근수축과 필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근 섬유와 속근 섬유, 어떤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에 대한 저항력도 달라지고 파워에 대한 수축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적정한 근섬유를 활용을 하면 필요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감사합니다.